이야기는 진강이 불길한 붉은 기운에 휩싸여 나타나면서 시작되며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심어줍니다. 비명이 즉시 터져나오며 그의 등장을 경고하고 무릎 연맹의 지도자에게 즉시 알리라고 요구합니다. 갑자기 경고도 없이 사령관의 명령이 음성 전송을 통해 울려 퍼지며 연맹의 모든 구성원에게 진강에 대한 전면적인 직접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령관은 이 명령이 불가피하게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악마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어려운 결정을 정당화하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하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전사들은 절대적인 복종을 선언하고 두려움 없이 확실한 파멸을 향해 돌진하며 그들의 이름이 무술세계의 연대기에 불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동료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진강의 힘이 아무리 악마적이라도 여전히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결하면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그의 죽음을 외치며 공격합니다. 하지만 전투는 곧 진강의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전사들은 그의 악마적인 기운조차 견디지 못하며 숙련된 싸움꾼과 고위 간부들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의 내면 에너지는 그가 거두는 모든 영웅과 함께 무시무시하게 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강은 단 한 번의 격렬한 칼질로 모든 병사를 한꺼번에 제거합니다.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도자 중 한 명이 연맹 사령관에게 즉시 부대를 철수시키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조사팀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다고 말합니다. 진강은 지옥 깊숙한 곳에 사는 1급 요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이 계약에 따라 진강의 희생자들의 영혼이 제물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요괴의 힘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그가 더 많은 연맹 구성원을 죽일수록 더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맹 사령관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싸우라고 명령했는데 당신들은 겁쟁이처럼 아직 여기 있군요. 다른 지도자는 그의 의도를 듣고 이해해달라고 애원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요괴가 진강의 몸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인간 세계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천마조차도 이 등급의 요괴를 막을 수 없다고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퇴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연맹 사령관은 이 모든 간청을 무시하고 상황을 고위 손님에게 대접해야 할 고급 연회에 비유하며 미스터리하고 불안한 미소를 짓습니다. 다른 지도자가 혼란스러워하고 놀라는 가운데 연맹 사령관은 그의 끔찍한 진정한 계획을 밝히며 라크샤사님을 위한 완벽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인간을 500년 동안 찾아왔다고 인정합니다. 이 그릇이 악마적인 계약을 맺도록 하기 위해 그는 진강의 일족 전체를 몰살하여 그에게 증오와 복수심밖에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의 몸이 라크샤사님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끝없이 살인을 저지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연맹 사령관으로 행세하는 사람이 사실 변장한 이묵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진짜 사령관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비웃으며 배신적인 바보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자 이무기는 충격에 휩싸인 전사들을 공격하며 수십 년 동안 충실히 따랐던 사령관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조롱합니다. 그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분출되고 지옥에서도 보기 드문 요괴인 라크샤사님이 무시무시한 제3의 눈으로 구별되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무기는 거대한 뱀으로 변신하여 새로운 주인 앞에서 절을 하며 완전한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위대한 야망을 달성할 그의 충실한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크샤사는 이무기에게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무기가 열정적으로 확인하자 라크샤사는 간단히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무기는 완전히 충격을 받아 이유를 묻습니다. 바로 그때 라크샤사의 지배를 받는 몸을 통해 진강의 원래 의식이 말하며 그는 아내와 딸 그리고 그의 일족 전체를 잃었고 그의 삶을 파괴한 이무기를 죽이기 위해 단 하나의 목적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밝힙니다. 이무기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약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이 악마의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복수를 이룬 후 진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고 사랑하는 가족의 기억이 마지막 영화릴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라크샤사의 진정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며 그의 복수를 축하하고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그 자신에게 영혼을 먹는 기술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감탄을 표합니다. 라크샤사는 냉정하게 그들의 계약에 따라 이제 그의 몸을 완전히 바칠 때가 되었다고 상기시키며 그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가 최고 존재의 일부가 될 때 받게 될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고 초대합니다. 진강은 인간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절대적인 경멸로 이 행복을 거부합니다.
라크샤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살인 이후에 평화롭게 사후 세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비웃습니다. 그는 그가 셀 수 없이 많은 영겁 동안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더 나쁜 것은 염라대왕 자신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이는 그가 절대적인 무로 환원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진강은 무로 변하는 것이 그가 오랫동안 들어온 것 중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는 자신의 칼로 자신을 찔러 라크샤사의 영혼을 땅에 떨어진 몸에서 강제로 내쫓습니다. 라크샤사는 격분하여 그가 그토록 힘들게 찾아낸 그릇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의 환생을 강제로 찾아내 다음 생에서 다시 그를 찾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라크샤사의 분노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도 진강의 영혼이 존재하는 한 그들의 계약은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장면은 진강의 환생이 홍두진이라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번화한 현대도시의 거리를 걷는 현대시대로 바뀝니다. 두진은 그의 일족 학살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끔찍한 악몽에 빠져들고 진강은 무력하게 서서 고통과 분노의 강도 때문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무기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의 가족 구성원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을 봅니다. 악몽은 이무기가 진강의 지친 몸 위에 서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가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차갑게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두진은 공황 상태로 잠에서 깨어나 헐떡거리고 땀에 흠뻑 젖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소녀는 그가 괜찮은지 걱정하며 악몽을 또 꿨는지 묻습니다. 두진은 요즘 계속 같은 꿈을 꾼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을 피로 탓으로 돌립니다. 소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에게 현재 직업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인지 다시 묻고 그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대화 도중 두진의 전화가 울리고 그는 호양파를 즉시 처리하라는 사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소녀는 그런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두진은 직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확인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영원히 이 어두운 세계를 떠날 것이라고 약속하며 더 이상 괴물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두 조직이 긴장된 분위기에서 대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진의 보스인 구태성이 라이벌 최호영에게 전면전쟁은 가족에게 해를 끼치고 경찰을 끌어들이며 소셜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으니 피하자고 제안합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최고 싸움꾼들 간의 1대1 결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호영은 패배한 쪽이 부두 통제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러고는 태성을 비웃으며 자신의 싸움꾼인 구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에게 모든 신뢰를 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태성은 침착하게 이 임무를 위해 매우 강한 신인을 데려왔다고 대답합니다. 호영은 두진에게 상대가 강해 보이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두진은 완전한 자신감과 침착함으로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태성파를 마주한 호영파 조직원들은 이 젊은이가 태성의 전설적인 구울인지 궁금해하며 예상보다 훨씬 젊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백현파 조직원 10명을 혼자서 병원에 보냈다는 소문을 주고받는 동안 호양파의 신인 싸움꾼은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태창의 구울이라는 칭호는 한심하다고 말합니다. 싸움꾼은 혼잣말로 행설수설하는 이 깡패들을 비웃으며 그들을 골목에서 싸우는 거리의 쓰레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프로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회상하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한탄하며 빚이 쌓이지 않았다면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프로 싸움꾼은 마음속으로 공격 전략을 세웁니다. 초반 타격 교환 후 그는 상대에게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자신감에 찬 싸움꾼은 두진의 머리를 잡고 상황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믿으며 그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며 싸움이 끝났고 그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그를 잡고 구울이라는 별명을 조롱하며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개인 체육관에 방문하여 진정한 싸움의 원리를 가르쳐주겠다고 초대합니다. 두진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제안에 감사하지만 체육관 바닥은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냄새가 나고 너무 부드럽다고 덧붙입니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켜 충격적인 힘으로 상대를 땅에 내던집니다. 프로 싸움꾼은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두진은 그의 위에 올라가 주먹을 올려 때리려고 하고 싸움꾼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두진은 상대의 몸에 격렬한 주먹을 날리고 싸움꾼은 타격의 힘에 신음합니다. 그러고는 두진은 잔인한 공격을 계속하며 상대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땅에 반복적으로 내리칩니다. 반대편에서 두진의 조직 리더는 미소를 지으며 결투가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호영의 리더는 자신이 데려온 프로싸움꾼이 완전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호영의 부하 중 한 명이 좀 더 기다리자고 제안하지만 최는 그를 침묵시키며 끝났다고 덧붙이며 그들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진짜 거리의 싸움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짜 싸움에서는 무술 기술과 상관없이 폭력 수준에 도달하면 전투가 끝난다고 설명합니다. 호양의 부하 중 한 명이 두진이 여자처럼 상대의 머리카락을 잡는다고 조롱하지만 그는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땅바닥에서 프로싸움꾼은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물러서려고 할 때마다 두진의 소나기는 쇠고랑처럼 그를 올가맵니다. 그는 그를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두진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고는 두진은 그의 다리를 차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두진은 무자비하게 그를 계속 때리고 어떤 표정도 없는 눈으로 야만적인 공격을 계속합니다. 갑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이 또 다른 타격을 가하기 전에 공중에 멈춥니다. 그러고는 두진은 일어나 싸움이 끝났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조건으로 결투를 끝냅니다. 결투가 끝난 후 구태성이 자신의 싸움꾼인 두진에게 잘했다고 축하하고 패배한 리더인 최 씨에게 돌아서서 공식적으로 항구는 이제 그들의 조직의 통제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두진은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다른 곳에서 신비한 인물이 진강의 환생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창고에서 최 씨는 일어나 두진의 선언을 비웃으며 상대방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머리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최 씨는 깡패 세계에서는 누군가 죽을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고 그들이 하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라는 가혹한 철학을 밝히며 두진이 임무를 완전히 완료하는 것을 삼가함으로써 쉽게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패배한 싸움꾼을 죽이고 항구를 차지하거나 거부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마지막 선택을 제시합니다. 최 씨는 두진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그가 이해했는지 묻고 구울이라는 별명으로 그를 부릅니다. 두진은 침묵을 지키고 이에 분노한 최 씨는 답변을 요구하고 그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두진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완전히 분노를 잃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제때 개입하여 최 씨에게 그의 싸움꾼은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칼을 휘두르며 최 씨에게 꼴사나운 짓은 그만두고 존경할 만한 남자처럼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최는 존중이란 말에 코웃음을 치며 태성이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묻자 태성은 먼저 쓰레기 같은 말을 꺼낸 건 최라고 침착하게 대답하고 도진에게 돌아서서 자기 말이 맞는지 확인한다. 마침내 도진이 입을 열지만 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다. 대신 그는 혼란스럽게 그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그게 안 보여? 태시양은 어리둥절하며 그에게 무슨 소리냐 묻고 도진은 그만이 볼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갑자기 그의 눈이 하얗게 빛나는 동안 천상의 푸른 불꽃 오라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태시양은 무슨 푸른 불꽃이냐,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혼란스러워한다. 도진은 이 불꽃이 그의 앞에 나타나 마치 악몽에 갇힌 것처럼 그를 마비시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서 라크샤사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진강의 환생이라 부르며 계약을 이행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갑자기 푸른 오라가 그의 몸에 스며들고 도진은 충격과 극심한 고통에 휩싸인다. 그는 숨이 막히고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태시왕은 걱정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냐며 달려온다. 도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고정한 채 불꽃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중얼거린다. 그의 기억은 그의 과거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그는 죽은 일족의 시체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아내의 시체를 움켜쥐고 울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다.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그에게 복수를 원하느냐고 묻는다. 푸른 불꽃 라크샤사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힘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요구한다. 진강은 이 반복되는 환각이 복수에 대한 그의 깊은 욕망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제안을 받아들이며 라크샤사에게 죽이고 싶은 개자식들이 많으니 재물을 주겠다고 확신시킨다. 진강은 푸른 불꽃에게 간청한다. 라크샤사, 계약을 맺고 그 힘을 달라고 간청한다. 라크샤사는 답하며 그 순간부터 계약 조건을 잘 기억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몸이 썩어도 그의 영혼이 남아있는 한 이 계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푸른 에너지가 진강의 손으로 흘러들어가자 라크샤사는 진강이 자신의 영원한 하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진강은 그에게 흘러드는 힘의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푸른 불꽃이 그를 삼키자 라크샤사는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라크샤사는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라크샤사는 이제부터 진강의 손에 죽는 모든 존재, 작은 곤충이든 왕이든 심지어 신이든 그에게 제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진강은 그의 힘을 얻은 후 눈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물의 대가로 라크샤사는 그에게 폭군 마성의 힘,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두려워하는 힘을 줄 것이다. 라크샤사는 그의 모든 힘을 주어 제안을 마무리하고 장엄한 사만의 악마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라크샤사는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며 그의 힘이 그의 몸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순간 진강 자신도 제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현재의 두지는 이 기억을 되살리면서 충격을 받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보며 방금 본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잠시 전까지만 해도 몸이 불타고 있었다고 확신한다. 최는 그가 갑자기 혼자 소리를 질렀다고 비난하며 그를 비웃는다. 하지만 도지는 일어나 최를 붙잡고 그가 제정신을 잃었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라고 도발한다. 최는 겁에 질리고 누군가가 나서서 전면전으로 지금 이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갑자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 긴장된 대립을 방해한다. 태성은 무기를 꺼내려던 최를 막고 침착하게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며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고 다른 만남을 주선하자고 제안한다. 최는 다시 만나는데 동의하지만 다음번에는 항구 관리 권한과 그들의 목숨이 걸릴 것이라는 위협을 덧붙인다. 그들이 떠난 후 도지는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대해 태성에게 사과하지만 태성은 그들이 어쨌든 싸움을 시작할 구실을 찾았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태성은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며 귀신이라도 본 것 같다고 걱정하며 도진에게 묻는다. 도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최근에 좀 피곤해서 이상한 꿈을 꾼다고 답한다. 다른 차 안에서 최는 도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최는 전화를 받고 초조하게 미스터 거이라는 사람에게 답한다. 최는 거이 씨에게 항구 관리 권한에 대해 안심시키려 노력하며 곧 되찾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거이 씨는 불만을 표시하며 항구가 없으면 최가 필요한 배달 할당량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와 계속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위협한다. 최는 당황하며 거이 씨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할당량을 맞추겠다고 맹세한다. 전화상으로 최호영은 거이 씨라는 사람에게 간청하며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상기시키고 계속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한다. 거이 씨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마지막 결정적인 마감일을 주고 이 마감일이 만료되기 전에 항구를 장악하라고 명령한다. 그런 다음 그는 최가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공급업체를 바꾸겠다는 분명한 위협으로 전화를 끊는다. 전화를 끊은 후 최는 화를 내며 거이 씨를 괴물이라고 부른 다음 운전사에게 해가 뜨는 시간이 언제인지 묻고 운전사는 오전 6시쯤이라고 추정한다. 최는 운전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라고 명령하며 즉시 태성파를 짓밟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거이 씨의 분노 아래 죽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두지는 아파트에 도착하여 사랑하는 주아를 부르지만 그곳은 평소와 달리 텅 비어 있다. 곧바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두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염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갑자기 누군가가 칼날 무기로 뒤에서 그를 공격하지만 두지는 재빨리 공격을 막고 공격자에게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고 이어서 재빠른 주먹으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도지는 공격자를 바닥에 눕히고 말하지 않으면 누나를 뽑아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아파트에 있던 여자가 어디 있냐고 날카롭게 묻는다. 다른 사람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소문대로 도진이 첫 번째 공격자를 그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겼다고 감탄하며 말한다. 새로운 인물은 자신을 호영파 작전사령관 길태석이라고 소개하고 두진의 가족을 인질로 잡은 것에 대해 야만적이라고 표현하며 비꼬며 사과한다. 그는 더 높은 명령을 받았다고 행동을 정당화하며 묶여서 입이 막힌 주아를 보여준다. 도지는 분노하며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고 길태석은 냉담하게 답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도진이 상황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진은 마지못해 진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녀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제안한다. 태석은 평소라면 이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오늘만은 아니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리더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칼을 휘두르며 그들의 리더가 태용파 전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두지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고 주아를 혼자 내버려 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태석은 그녀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주아는 도진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려고 한다.
도진은 주아에게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든 원인이 된 자신이 그녀에게 이 끔찍한 상황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사과한다. 그는 칼날을 더 세게 쥐며 평범한 삶을 시작하려던 찰나였지만 이것이 끝인 것 같다고 한탄한다. 그는 죽는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약간의 위안을 얻는다. 죽기 직전에 도진은 적어도 이 운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몽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암살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그의 몸을 칼로 찌른다. 칼이 그의 몸 깊숙이 박혀있는 모습이 보인다. 길태석은 부하들에게 뒷정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즉시 리더에게 가라고 명령하며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태석은 당연하다는 듯이 되묻는다. 그는 목격자를 남길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그는 두진도 프로였으니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그의 약속은 그녀를 살려두는 것이지 놓아주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자신의 속임수를 드러낸다. 주아가 발버둥치자 깡패 중 한 명이 저항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아래에서 다리를 잡는 손길을 느끼고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도진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진은 남자의 다리를 칼로 힘껏 찌르고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도진이 조용히 죽기만을 바란다. 그러자 길태석은 남자가 몸에서 칼을 빼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소리친다. 길태석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런 정확도로 동맥을 다치게 한 것을 인정하며 도진을 악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다고 평하며 도진이 칼로 찌른 후 도진과 남자가 피에 젖은 모습이 보인다. 길태석은 도진의 머리를 들어 올려 목을 베고 지옥에서 편히 쉬라고 빈다. 남은 깡패 중 한 명이 빨리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다른 한 명은 부상당한 도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리더는 대퇴동맥이 절단된 사람은 2분 안에 죽는다며 청소부들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도규는 치명적인 추위를 느끼며 마지막 숨을 쉰다. 도진의 생기 없는 시신이 보인다. 라크샤사의 목소리가 도진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인지 언급하는 것이 들린다. 라크샤사는 충격을 느끼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라크샤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며 재물을 바치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 길태석은 최 리더로부터 임무가 완료되었고 그들이 그에게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는다. 갑자기 길태석은 위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부하들에게 불을 켜라고 명령한다. 불이 켜지자 길태석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말 악마인지 궁금해하며 넋을 잃는다. 길태석은 충격을 받은 채 서서 눈앞의 생물에게 묻는다. 너는 대체 뭐냐? 도진이 나타나 목에 이상한 핏줄 같은 자국이 퍼진 채 서서 되살아나고 라크샤사의 목소리는 도진이 계약에 따라 재물을 바쳤으니 자신의 힘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헥스타로라는 조용한 바에서 웨이트리스는 태시앙을 환영하며 오랜만이라며 평소 마시는 술을 원하는지 묻는다. 태시앙은 자신이 올 때마다 이곳이 왜 항상 비어있는지 궁금해하며 이 바가 지금까지 문을 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한다. 웨이트리스는 타로 카드를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답한다. 그녀가 술을 따르는 동안 태상은 그녀가 자신을 미신을 믿는 바보라고 부르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부인하며 그가 단골 손님이라고 안심시킨다. 태상은 처음에는 재미로 방문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점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지금까지 뽑은 카드가 모두 좋았다고 덧붙이고 웨이트리스는 겸손하게 대답하며 유능한 사람에게 행운이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태상은 그녀의 겸손함을 농담으로 비판하며 그래서 손님이 없다며 카드의 장점을 인정하라고 촉구한다. 웨이트리스는 점괘는 재미로만 봐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카드 뽑기를 권유합니다. 태성은 동의하고 덱에서 카드 3장을 고릅니다. 카드를 보자 웨이트리스의 표정이 심각하고 걱정스러워지는데 태성이 이를 눈치채고 묻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상징하는 첫 번째 카드를 보여주며 승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를 상징하는 두 번째 카드인 별을 보여주며 그의 승리가 계속되었고 현재 만족과 번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상징하는 세 번째 카드인 탑을 보여주며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과거의 승리 때문에 미래에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점괘를 요약합니다. 태성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안심하지만 웨이트리스는 머뭇거리며 변화는 파멸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탑 카드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그것은 단지 재미일 뿐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태성은 침묵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술집 문이 활짝 열립니다. 최호영이 부하들과 들어와
태성이 죽는 날인 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앉아있다고 조롱합니다. 태성은 여유롭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다고 그들을 조롱하며 응수합니다. 최는 마지막 순간까지 태성의 자신감과 침착함에 분노하며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무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태성과 최 부하들 사이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태성은 공격자 한 명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탈출하여 화장실로 달려가고 최 부하들은 그를 놓치지 말라고 외칩니다. 최는 부하들에게 해가 뜨기 전에 끝내라고 상기시키며 태성을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깡패 한 명이 쥐처럼 도망간다고 욕하며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태성이 오른쪽에서 나타납니다. 좁은 화장실에서 태성은 최 부하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재빠른 동작으로 그들 중 한 명의 목에 칼을 찔러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태성은 자신감 있는 어조로 그의 라이벌인 최에게 말을 걸며 그가 칼잡이였고 이 상황의 전술적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최는 즉시 태성이 그를 방의 오른쪽 구석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성은 이곳이 칼잡이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위치, 즉 좁은 오른쪽 구석이라고 설명하고 접근하려던 또 다른 공격자를 치명적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그는 이 위치가 벽 때문에 공격자의 오른손을 방해하는 반면 구석에 갇힌 방어자는 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완전한 자유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태성은 이 곤경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방어자보다 더 강한 왼손잡이 파이터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최 자신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암시하듯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태성은 최호영에게 더 이상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남자 대 남자로 자신과 맞서라고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한편 상황을 지켜보던 길태성이 부하들과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극도로 지쳐 보이고 희미한 푸른 기운에 둘러싸여 있는 도진을 바라보며 경외감에 젖어 정말 악마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운전사에게 속도를 내라고 명령하고 운전사가 잠시 망설이자 명령을 반복하라고 소리칩니다. 차가 속도를 내고 도진과 충돌합니다. 도진은 손에 든 칼로 차의 앞 유리를 깨뜨립니다. 차에 탄 사람들은 겁에 질립니다. 도진이 차에 침입합니다. 그는 운전사의 목을 긋고 재빨리 뒷좌석으로 이동합니다. 그 남자는 좌석에서 움츠러들며 차에 들어오기 시작한 공격자를 두려워하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도진은 칼의 방향을 바꾸고 휘둘러 그의 머리를 둘로 쪼갭니다. 길태수액은 도진이 식칼이 아닌 얇은 사심이 칼로 동료의 머리를 쪼갰는데 이는 그의 잔인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합니다.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길태수액은 도진을 괴물이라고 묘사합니다. 차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들은 차와 충돌하고 충격으로 도진은 멀리 날아갑니다. 도진은 땅에 꼼짝 않고 누워 있습니다. 길태수크는 다치지 않고 차에서 간신히 나오지만 충돌이 도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착하게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신비한 남자는 죽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진이 그렇게 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싸움 자세를 취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도진에게 도전합니다. 도진은 재빨리 그에게 달려듭니다. 길태수크는 도진의 움직임을 빠르게 분석하며 넓고 세련되지 않아 반격할 수 있는 희미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길태수크는 상대가 괴물이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면 승산이 있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패배하고 심한 고통 속에서 땅에 쓰러집니다. 도진은 그 위에 서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길태석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막고 반격을 가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상대의 왼쪽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공격할 기회를 찾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어 깊숙이 찌르고 길태석은 고통에 신음합니다. 하지만 그는 칼이 처음부터 도진의 오른손에 있었다고 확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인되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 결과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도진이 그를 억지로 붙잡으면서 말입니다. 도진은 차갑게 길태수에게 묻습니다. 주아는 어떻게 했어? 길태수는 여자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으며 재물로 바쳤다고 말합니다. 도진은 분노하며 재물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길태석은 멍청한 척하지 말라며 도진이 목이 잘려도 살아남았다고 지적하며 그 자식과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한 괴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또 다른 악의 존재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한편 헥스바 앞에서 경비를 서던 최의 부하 중 한 명은 태성을 혼자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며 들어가 봐야 알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파트너는 그저 명령에 따르고 입구를 지키기만 하면 되니 10명 이상이 이미 들어갔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긴 흰머리와 검은 마스크를 쓴 신비한 남자가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그를 막으며 오늘은 문을 닫았으니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자는 침착하게 약속이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경비병은 들리지 않느냐고 비웃고 그의 파트너는 문제를 피하고 그냥 보내주라고 충고합니다. 첫 번째 경비병은 이 시간에 약속이 있다는 생각에 빈정거리지만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지릅니다. 그의 파트너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며 부상당한 경비병의 목에 있는 혈관이 끔찍하게 팽창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경비병은 계속 비명을 지르고 그의 목에서 끔찍한 방식으로 나뭇가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에서 완전한 나무가 터져나와 그를 즉사시킵니다. 남은 경비병은 순수한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방금 본 것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흰머리 남자는 손에 시야처럼 보이는 것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해가 뜰 때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침착하게 반복합니다. 화장실은 태시옹이 가져간 영혼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의 부하들은 완전히 패배했고 그들 중 한 명은 부러진 칼을 들고 떨고 있습니다. 태시옹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최에게 승리하여 서 있고 태시옹은 그들이 그를 상대하기 위해 최를 보낸 것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이라고 차갑게 말하며 그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공격자에게 향했을 때 그는 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후회의 감정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암살자는 억지로 땅에 던져져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태영은 최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추종자들을 보낼 거냐고 비꼬는 어조로 묻고 그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비겁하지 말고 직접 그와 맞서라고 도전하지만 그때 최의 부하 중 한 명이 도착하여 그가 요청한 것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최는 부하에게 계획을 실행하라고 명령하고 그 남자는 용기에서 액체를 붓기 시작합니다. 태시옹은 휘발유 냄새를 맡고 그들이 이곳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는 쥐처럼 숨어 지내라고 조롱하며 그를 산채로 구워버리겠다고 맹세합니다. 최가 라이터를 켜려고 할 때 흰머리 남자가 그의 뒤에 나타나 해돋이에 대한 동요를 흥얼거립니다. 그 남자는 오싹할 정도로 침착하게 흥얼거리며 계속 걸어갑니다. 최는 충격과 불신에 휩싸여 돌아보며 그 남자를 괴씨라고 부르며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묻습니다. 괴씨는 침착하게 최에게 해돋이 때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상기시킵니다. 최는 당황하며 곧 끝낼 것이며 항구를 장악하자마자 필요한 할당량을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며 더듬거립니다. 하지만 괴씨는 그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최의 혼란과 놀라움만 더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모든 노력에 대해 차갑게 감사를 표하고 이제 은퇴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의 최후에 대한 불길한 암시를 줍니다. 다른 곳에서 도지는 놀라워하며 괴씨가 요괴냐고 묻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건가? 길태수액은 도진에게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정말 모르냐고 묻습니다. 길태수액은 그가 인간의 살과 영혼을 먹고 사는 존재이며 인류의 천적이라고 그에게 밝힙니다. 그를 요괴라고 묘사하며 고통과 충격의 비명을 지르고 고통의 비명을 지르자 그의 몸에서 끔찍하게 나뭇가지가 터져나옵니다. 죽어가는 길태석은 그 자식 개씨가 몇 년 전에 그들에게 와서 거래를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거래는 그에게 인간을 배달하는 대가로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씨가 그들에게 비밀리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저주받은 씨앗을 먹이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의 최후가 될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더가 어리석게도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고 한탄합니다. 길태수액은 도진에게 개씨가 그에게 비슷한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를 찾고 싶다면 구태성에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술집에서 개씨는 최의 시체에게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덕분에 5년을 더 살았고 지난 5년 동안 목숨을 빚졌다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쿠에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선임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사업 얘기를 할 시간이라고 발표합니다. 쿠에이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묻습니다. 당신이 제 새 파트너 태송인가요? 태송은 반항적으로 그를 쳐다보며 대체 뭐하는 놈이냐고 묻습니다. 쿠에이 씨는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답하며 악마, 악령, 요괴, 라크샤사 등의 칭호를 나열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보통 요괴로 알려져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태송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하며 거래를 제안하러 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쿠에이 씨는 북한과 중국에 있는 파트너를 소개하여 태송이 항구를 이용하여 불법 이민자들을 들여올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태송은 영혼을 팔거나 비슷한 것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안이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쿠에이 씨는 요괴는 인간을 무작위로 잡아먹는 것을 막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 파트너의 도움이 소중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태송의 조직이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대신 이민자 중에서 건강한 사람을 선택하여 매주 10명씩 그에게 보내는 할당량을 설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입니다. 태성은 제안을 거절하거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운명이 최 씨와 같아질지 묻습니다. 쿠에이 씨는 이를 확인하지만 태성이 최 씨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유능하고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지만 깡패로서 절대 팔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람. 둘째, 마약. 그는 잠시 멈춘 후 세 번째를 언급하기 전에 문장을 끝맺기도 전에 쿠에이 씨는 그의 손을 자르며 그가 똑똑하다는 말을 취소하지만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을 만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를 더 존경한다고 덧붙입니다. 태송이 숨을 헐떡이자 쿠에이 씨는 그에게 또 다른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이상한 촉수 씨앗을 건네며 삼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무례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잘린 오른팔도 복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태송은 숨을 헐떡이며 간헐적으로 웃기 시작합니다. 쿠에이 씨는 왜 웃느냐고 묻습니다. 태송은 최 씨가 결국 뭔가를 위해 쓸모있게 된 것이 재미있다고 대답하며 라이터를 꺼냅니다. 태성은 쿠에이 씨의 손 근처에서 라이터를 켜고 쏟아진 휘발유에 불을 붙입니다. 주변의 불길이 치솟자 태성은 이전 문장을 마무리하며 겁쟁이처럼 살기 싫어서 죽어도 절대 팔지 않는 세 번째는 자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죽음이 대가라고 해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치며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난 절대 겁쟁이처럼 살지 않아.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쿠에이 씨는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광적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는 태송의 불을 지르는 행위를 매우 재미있는 행동으로 여기며 상황에 대해 빈정거립니다. 그러고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이 정도 작은 불꽃으로는 절대 죽일 수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불타는 태성을 붙잡고 겁쟁이처럼 살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니 무너져 애원하는 그의 비참한 표정을 더욱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끔찍한 사실을 속삭입니다.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은 불 때문에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인한 서서히 질식사합니다. 쿠에이 씨의 일부가 거대한 송곳니가 있는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여 태성이 숨을 쉬는 한 천천히 몸 전체가 구워지는 고통을 오랫동안 겪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고통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 의식을 잃기 어려울 것이며 몸의 모든 부분이 천천히 구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태창의 굴욕적인 얼굴로 죽음을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태창의 생존자 중 한 명이 소화기 노즐을 쿠에이 씨에게 겨냥하여 그를 놀라게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도진으로 밝혀진 생존자는 쿠에이 씨에게 차가운 어조로 당신이 그 괴물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도진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 쿠에이 씨와 직접 대치하며 그의 얼굴에 소화기 내용물을 쏟아붓고 그를 놀라게 하고 소화기 자체로 얼굴을 때립니다. 도진은 그를 직접 때립니다. 도진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쿠에이 씨를 붙잡고 제물로 데려간 여자는 어디 있느냐고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러나 쿠에이 씨는 모욕을 참지 못하고 도진의 오른손을 잘라버립니다. 쿠에이 씨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신경 쓰냐고 빈정거립니다. 갑자기 도진의 눈이 천상의 푸른 기운으로 빛나고 엄청난 힘으로 쿠에이 씨를 물어뜯습니다. 쿠에이 씨는 이 힘의 충격을 받아 두진이 줄곧 자신의 동맹 중 하나였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진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하고 태성이라는 자신의 재물을 훔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요즘 요괴들은 쓸모없다고 비웃습니다. 너무 약해서 상대의 힘조차 분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 수치를 안고 살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쿠에이 씨는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다니던 구슬이 빛을 내며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이 반응이 지옥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며 이런 일이 3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쿠에이 씨는 태성의 의식이 없는 몸 위에 서서 두진에게 오늘은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옥 사람들이 애 두진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는 생물과 거래를 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러고는 경비원의 몸에서 자라난 나무로 걸어가 가면과 닮은 열매를 맺고 오랫동안 지옥에서 온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던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열매를 잡고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두진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망을 암시합니다. 쿠에이 씨는 가면 같은 과일을 들고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언제든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초대합니다. 다른 곳에서 차 한 대가 외딴 시설에 도착하고 호영 조직의 한 멤버는 여기가 의도된 곳인지 이들이 거래하는 고객인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동료는 왜 이렇게 큰 은신처를 이런 곳에 지었는지 궁금해하며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동료는 노예로 인간을 밀매했다면 배송이 더 쉽도록 해안 근처에 기지를 건설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장기 매매였다면 이렇게 크고 눈에 띄는 것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고객이 자신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며 묻자 다른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이며 모든 사람에게 화물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수송 트럭에서 주하는 겁에 질려 구석에 앉아있고 깡패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움직여서 나오라고 명령하며 강제로 끌어낼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소리를 지르며 기머거리냐고 묻고 당장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질문을 하던 그의 동료는 주하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심각한 충격의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들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기억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가 사실 잠입 경찰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한 것을 축하하는 상사와의 대화를 회상합니다. 그의 상사 장성철은 반에서 1등은 너무 많은 관심을 끌고 2등이 그러한 임무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조국을 위한 영웅이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경찰은 영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제안을 숙고합니다. 서장은 그에게 실종자 사건이 수년 동안 쌓여왔고 호영 조직이 외국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잠입하여 그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현재로 돌아온 잠입경찰은 1년간의 잠입 끝에 조직 간의 전쟁이 배송 작전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마침내 인신매매 작전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의 고위 파트너의 본부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소란을 피우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경비병 중 한 명에게 나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여기 오는 길에 상사에게 알렸고 이 악몽을 끝내기 위해 지원군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경비병 중 한 명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어로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호양 조직의 사람들이 고객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이 요구받은 모든 것을 한 후에 왜 공격을 받는지 항의합니다. 괴물처럼 보이는 공격자 중 한 명이 이것이 보스의 명령이며 호영 조직과의 거래는 끝났다고 답합니다. 그는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제품이 되었다고 발표합니다. 호영팀의 리더는 분노와 불신의 찬 표정으로 제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소리칩니다. 공격자는 그에게 싸우는 것은 헛수고이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팀 리더는 포기하지 않고 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즉시 패배합니다. 공격자는 그의 용기는 더 이상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며 그를 버리거나 고객 중 한 명에게 선물로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포획된 팀원들에게 몸을 돌려 모두 제품으로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인신매매 시설에서 주하는 묶여 입이 막힌 채로 한 납치범이 오늘 선적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끔찍한 장면에서 포로들은 입에 끈적한 액체가 삽입되어 강제로 구토를 합니다. 포로 중 한 명인 잠입경찰은 구토를 유발하기 위해 무언가를 강제로 섭취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후 그들은 물호스로 포로들의 몸을 씻습니다. 납치범 중 한 명이 파트너에게 할당된 제품 수에 대해 묻고 다른 한 명은 프리미엄 등급 2개라고 답합니다. 첫 번째는 2개를 프리미엄으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포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모두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그는 위장을 비우게 하는 것은 장기 매매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조직원에게까지 이런 짓을 하는 그들을 미치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원군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포로들은 목에 끈이 채워진 채로 끌려갑니다. 잠입경찰은 주하에게 다가가 아까 일에 대해 사과하고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 격려합니다. 그는 아마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다른 방에 들어서자 그는 작은 새장으로 가득 찬 벽을 보고 경악합니다. 각 새장에는 시체가 있고 그는 두려움을 부정하려 합니다. 도지는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며 침대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그 개자식 미스터 콰이와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여자가 그에게 잘 잤냐고 묻습니다. 도지는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불의 탄타로 바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불길 속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요괴를 다루는 퇴마사라고 소개하며 양도진 씨라고 부르고 자신을 퇴마사라고 선언합니다. 도진은 혼란스럽게 그 단어를 반복하며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자식도 똑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모두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며 요괴가 아니라고 화를 냅니다. 그녀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며 그가 쓸모 있을 것 같아서 살려두었을 뿐이라며 언제든지 그의 영혼을 퇴치할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그녀는 그의 몸 같은 몸을 가진 인간은 없다고 덧붙입니다. 두지는 가슴을 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치유된 상처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녀는 요괴는 팔다리가 잘리고 심장이 꿰뚫려도 곤충처럼 머리만 멀쩡하면 재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침묵한 후 도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요괴가 뭐야? 그녀는 인간의 몸을 훔치는 존재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퇴마사는 도진에게 요괴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인신매매 시설에서 잠복 경찰인 경민은 이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경민은 납치범 중 한 명이 포로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납치범은 그들의 목을 부러뜨리고 경민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냉혈하게 사람을 죽이는 미친 놈들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콰이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아직 죽지 않았고 경추를 손상시켜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상태에서 그들은 보고, 듣고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미스터 콰이는 으스스하게 웃으며 이것이 그들 회사의 특기이며 갓단 공포에 젖은 신선한 인간은 스스로 사냥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한 제품이라고 발표합니다. 경민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무슨 헛소리냐고 묻고 경찰이 곧 이곳을 포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지만 미스터 콰이는 그를 무시합니다. 갑자기 장성철 경찰서장이 나타나 그의 공포에서 풍기는 맛있는 향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경민을 멍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장 서장은 허영갱단을 감시한 경민의 노력을 칭찬합니다. 그러고는 장 서장은 콰이 씨에게 경민이 그가 준비한 특별 요리 중 하나인지 묻고 콰이 씨는 미소를 지으며 확인하며 그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장 서장은 거절하며 여기서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우 배가 고프다고 덧붙인 후 마비된 포로들을 향해 움직입니다. 경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장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장 서장은 2시간 후에 회의가 있어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그의 입에 기형적으로 꿰매진 미소가 나타나 그의 비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러고는 경민을 붙잡고 그 요리를 감상합니다. 서장의 입은 포식하는 괴물 같은 꽃으로 변하고 경민의 공포를 감지하며 향긋한 향기에 대해 언급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도지는 퇴마사에게 요괴가 인간과 합쳐져서 먹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인간 세계에서 살인, 납치, 강도와 같은 일부 범죄는 실제로 영혼이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요괴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상사인 구태승을 영혼으로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평범한 악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에 누워있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태승을 평범한 인간 쓰레기라고 묘사합니다. 도지는 태승의 비참한 상태에 침묵하고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도지는 태승이 과거에 그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질문에 놀라며 과거에 끝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태승은 약속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도진에게 끝까지 함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도진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이유에 대해 혼란스럽게 묻습니다. 태승이 대답하기도 전에 도진이 사랑하는 주아가 나타납니다. 태승은 그녀를 환영하고 도진을 늦게까지 붙잡아 둔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고는 도진에게 약속을 지켜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악마가 아닌 홍도진으로 삶을 살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며 주아와 함께 평범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두지는 퇴마사에게 그 백발의 영혼 미스터 콰이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간절히 묻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고 두지는 그 괴물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갔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를 죽이고 주아를 구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퇴마사는 그가 콰이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두지는 그녀에게 그의 꿈과 불꽃, 라크샤사가 그에게 말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불꽃이 영혼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제물로 바치면 그 대가로 힘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면은 시끄러운 시위로 바뀌고 시위자들은 15년형은 부당하며 미성년자 11명을 폭행한 악마 조건식이 석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시위대는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계속 외칩니다. 뉴스 보도에서는 조건식이 일주일 전에 출소했다고 언급합니다. 보도에서는 그의 거주지가 시위대와 인터넷 활동가들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입니다. 한 시위자는 조근식에게 나와서 맞서라고 외칩니다. 한 라이브 스트리머는 시청자 수가 1000명에 도달하면 그곳에 침입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죽음을 기원하는 방법으로라면 20개를 먹고 있습니다. 그의 투옥 또는 죽음을 요구하는 혼란과 외침이 계속됩니다. 안에서 조근식은 짜증나는 외침에 대해 화를 냅니다. 그는 징역을 살고 나왔고 지금은 조용히 위치 추적 발찌를 차고 있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러고는 밖에 나가서 그들을 모두 죽여야겠다고 화를 냅니다. 갑자기 그는 방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아 돌아보며 침입자에게 누구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습니다. 퇴마사가 나타나 확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꿈속의 존재가 재물을 바치는 대가로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나요? 계속 듣고 있던 두지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퇴마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합니다. 알았어. 그럼 거래를 하자. 퇴마사는 두진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요괴로 의심되는 악당 목록을 넘겨줄 것이고 그의 임무는 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 합의의 상호 이익을 설명합니다. 표적이 요괴라면 그녀에게는 영혼을 퇴치할 수 있어서 좋고 그에게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녀는 표적이 인간 악당일 뿐이라도 그를 제거하는 것이 어쨌든 세상에 좋은 일이라고 덧붙입니다. 두지는 거래에 동의하지만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러한 요괴 용의자가 몇 명이나 되며 그들의 수가 콰이를 죽이는데 필요한 힘을 얻기에 충분한지 묻습니다. 퇴마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악당에 관해서는 그들의 수가 충분히 많다고 확인합니다. 현재에서 도지는 조건식에게 정체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으로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질문을 명확히 하며 인간인지 그와 같은 요괴인지 묻습니다. 요괴 시설에서 괴물 같은 경찰서장은 잠복 경찰인 경민을 먹기 시작합니다. 경민은 자신의 운명에 직면하면서 절대적인 공포에 질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괴물이 그를 잡아먹으면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자 미스터 콰이는 경찰서장이 매우 배가 고팠나 보다고 말하며 다른 특별 요리는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그의 부하가 주호를 가리킵니다. 경찰서장은 주호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가 지난번 것보다 더 맛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정신을 잃었는지 궁금해하며 이 상태에서는 영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살결이 최고 품질인 것 같아서 괜찮다고 결정합니다. 그 순간 주아는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제 도진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결연한 눈으로 눈을 뜨고 자신이 무의식적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미스터 콰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경찰서장을 맡고 다른 특별 요리를 가져다 주겠다고 사과하며 주호에 대해 오해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이 인간은 제품이 아니라고 발표합니다. 경찰서장은 격분하여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며 콰이가 감히 이미 시작된 식사를 방해하느냐고 묻고 이 인간이 마음에 든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지금 그녀를 먹겠다고 맹세하지만 콰이는 그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일까지 그를 위해 또 다른 특별 요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경찰서장은 분노로 폭발하며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소리치고 콰이에게 그가 사업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를 무시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K씨를 모욕하며 영혼조차 먹을 수 없는 멍청한 허수아비 요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K씨는 경찰서장의 입을 막고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경찰서장은 두려워하며 자제력을 잃었다고 사과합니다. K씨는 부하인 구랑에게 내일까지 서장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구랑은 알겠다고 확인합니다. K씨는 주아를 제품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그녀의 연인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그녀를 지렛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암시하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라크샤사의 힘이 도진의 손을 치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퇴마사는 요괴의 몸은 싸움에 매우 적합하다며 머리만 온전하면 몸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도진은 이제부터 머리만 부수면 된다고 결론짓고 그녀는 그의 빠른 이해력에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요괴와 싸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며 요괴가 인간을 먹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의 살을 문자 그대로 씹어먹는다는 뜻의 식약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간의 공포를 연료로 사용하여 영혼을 흡수하는 식한입니다. 그녀는 요괴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영혼을 흡수할 수 있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자 도진의 이전 질문이 다시 제기됩니다. 당신은 인간인가, 요괴인가? 즈라니아, 그의 손이 어둠 속에서 무거운 망치를 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진은 첫 번째 목표물인 조건식을 마주합니다. 남자는 도진에게 누구냐며 왜 공격하냐고 소리치며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도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망치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부숩니다. 표적은 땅에 쓰러지고 도진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도진은 퇴마사에게 전화의 표적을 제거했고 그는 인간일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죽은 것이 확실하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며 머리가 완전히 부서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회의적인 어조로 정말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니? 그녀는 충격적인 질문을 계속합니다. 당신이 본 것이 그의 진짜 머리라고 어떻게 확신하나요, 제레미야? 하지만 그는 갑자기 머리를 맞습니다. 도진은 시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갑자기 바닥에 있던 시체가 일어나 그에게 달려듭니다. 요괴는 도진을 힘껏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땅에 짓누릅니다. 도진은 자신을 공격하는 생물이 자신이 방금 죽인 인간과 닮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한 요괴는 그를 바라보며 퇴마사냐고 묻습니다. 그러고는 늘 이렇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퇴마사들은 수천 명의 인간을 먹는 고위 요괴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영혼만 먹는 하위 요괴만 쫓아다닌다고 한탄합니다. 그것은 도진을 비웃으며 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진짜 머리도 찾지 못하는 신참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모습이 거미로 밝혀진 요괴는 웃으며 도진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느냐고 묻습니다. 요괴는 땅에 짓눌린 도진을 내려다보며 어쨌든 참는데 지쳤기 때문에 좋다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요괴는 그를 갈기갈기 찢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맹세하지만 도진은 갑자기 그를 찌릅니다. 요괴는 그를 꽉 붙잡은 채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치지만 도진은 갑자기 무거운 망치를 들고 나타나 요괴에게 말이 너무 많다며 비꼬듯이 묻습니다. 이게 내 진짜 머리냐? 그러고는 요괴의 머리에 온 힘을 다해 망치를 휘두릅니다. 요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감히 인간 따위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합니다. 도진은 그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외모와 완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진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괴의 머리는 망치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리지만 마지막 순간에 요괴는 어떻게든 도진을 붙잡습니다. 망치가 없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며 그의 등을 부러뜨리겠다고 맹세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도진은 요괴의 꽉 쥔 손에 맞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자 도진은 요괴의 머리를 힘껏 박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게 말합니다. 요괴가 어떤 놀라운 생물인지 궁금했지만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사람들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뿐이며 동네 양아치와 다를 바 없다고 비꼬듯이 덧붙입니다. 죽어가는 요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정체가 뭐냐고 묻고 도진의 눈은 무서운 흰색 빛으로 빛납니다. 퇴마사의 말이 도진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요괴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영혼을 흡수할 수 있으며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도진은 웃기 시작합니다. 퇴마사는 왜 웃느냐고 묻습니다. 도진은 계속 웃으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하며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비웃습니다. 특히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훼손된 요괴의 시체 위에 서서 지금부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일족이 학살당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그의 두려움 없는 힘의 근원입니다.